오늘은 그 디지털 까르마와 빅데이터, 5G 기술. 우리가 업을 이제 까르마라 그러죠. 영어로 표현할 때 카르마라고 영어권 사람들이 표현을 했었는데 원래 까르마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산스크리트 어원 그대로 얘기하면 뭐 편하신 대로 발음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디지털 시대의 우리의 업,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여러분들 요즘 뭐 광고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한불 좀 이렇게 지났죠? 한 작년, 재작년 무렵에 항상 뭐 5G, 5G 뭐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5G가 뭐 그냥 핸드폰 회사에서 광고한다고 하는 얘기인가? 왜 이렇게 자꾸 5G라는 말을 많이 쓰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5G 기술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귓가에서 뭐 내용도 모르는데 자꾸 핸드폰 사고나 그럴 때마다 5G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게 꼭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이유는 뭔가?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쭉 나눠보고 우리 좀 불교적으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디지털 하면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그죠? 인터넷 공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 공간하고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실감이 잘 안 나죠. 별개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댓글이 어떻게 달려있나 이렇게 보려고 해도 댓글이 언젠가부터 사라졌죠. 댓글 없지 않나요, 요즘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포털 사이트에서는 더 이상 일반적인 연예 기사나 스포츠 기사나 뭐 침전 정치 기사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경우 지금 댓글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그 댓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형태의 누군가가 정말로 그게 폭력이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정신적 외상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 있어서 아예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댓글이 아마 이제 지금은 뭐 잠정적인 조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뭐 표현의 자유, 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기회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봉쇄하거나 차단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또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면 사람들이 왜 그런 인터넷 공간만 되면 갑자기 멀쩡하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익명성.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익명성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언젠가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아마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또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그게 또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해서 아마 지금 뭐 실명제가 도입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러면 내 이름을 다 대고 해라. 그냥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니 또 한편에서는 또 지나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다. 뭐 이런 이제 반대 여론에 또 직면했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내가 항상 여러분 앞에 자주 인용하는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가장 큰 SNS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를 거의 60조인가요? 불렀던 가격 부르는 대로 다 줘갖고 거의 부르는 대로 다 준 것 같아요. 잭 도시한테서 그걸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뭐 다 좋은데 재밌는 것은 그런 논의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관련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과거에 트위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명 셀럽들이나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표명한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 재선에 실패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법 선거가 자행됐다, 뭐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일부 자신들의 지지자들, 좀 극렬한 지지자들을 이렇게 선동했다는 그런 이유가 돼서 심지어는 미국 국회의사당까지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한 형태의 자신의 정치적 입장, 대선 불복 같은 정치적 입장을 극렬하게 표현했던 수단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같으면 카톡이죠.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형태의 그러한 SNS 서비스 통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변호했는데, 그를 따르고 있던 강력한 지지자들, 극렬한 지지자들이 심지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총과 무력적인 방법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을 미 국회의회까지 접목해버리는 상태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 당시 잭 도시가 소유했을 때의 트위터에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아예 영구 추방했죠.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 계정을. 꼭 저 누구뿐만이 아닙니다. 그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란과 관련돼서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 또 다른 아주 요주의라고 판단되어지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 트위터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정을 활용하지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인수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반대 입장입니다. 왜 표현의 자유는 자신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의견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또는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지만 앞으로 트위터 안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수어대 말씀드렸듯이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왜 사람들은 디지털 공간에 가면 갑자기 여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아주 젠틀한 사람들이 거기만, 인터넷 공간 안에만 가면 댓글만 들게 되면 갑자기 막 전사로 변하고 거의 반쯤 뭐 정신 놓고 막 그냥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현실 세계 불만을 거기다가 토로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인터넷 디지털 세계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익명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위법성이 희석된다, 경감된다, 감소된다라는 형태의 그런 심리적 요인들이 많이 작동한다고 다양한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재밌는 에피소드, 서사를 잠깐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는 그 중론 있죠. 대지도론도 쓰고 우리 용수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나가르주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던 나란다 대학의 교사 스님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보살의 칭호, 대승의 보살의 칭호까지 얻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행력을 갖추신 어마어마한 대석학이셨죠. 그 스님께서 그 스님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소개한 그 경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불교 경전 안에 있는 내용이 용수보살전이라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전은 용수보살 스님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스님이 됐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따로, 워낙 그 족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편성을 한 거죠. 거기 보면 우리 그 용수보살 스님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완전히 말썽을 많이 피웠나 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주 못된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어렸을 때 돌아다니다가 거기 당시에 무슨 흑마술, 뭐 예를 들어서 뭐 변신술 막 이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 도사한테 찾아가서 친구들한테 그것까지 배웠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대요. 뭐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가능했다고 뭐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신들을 몸을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받았죠. 그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당연하죠. 나쁜 짓의 욕망을 풀기 위해서 보니까 그 어디죠? 궁전에 가면 임금의 시녀들이, 이쁜 시녀들이 많다. 그래서 가서 그 시녀들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겠다 해서, 보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막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시녀들이 많았고 궁녀들이 많았는데 한두 시녀씩 애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보고를 받고 엄청나게 경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알아봐라 딱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수사력이 대단했나 봐요. 그래서 몇몇 그 이제 그런 용수보살 그쪽 물론 이제 스님이 되기 전이니까 그 밀당들이 있는데 이렇게 변신술을 해서 밤마다 궁궐로 침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로 치면 뭐 경호실장 좀 되는 옆에 이제 임금을 지키는 아니 왕을 지키는 역사가 딱 칼을 들고 있는 그 경호실장들이 있잖아요. 역사들이. 근데 이제 지혜를 딱 발휘해서 거기다가 이제 횟가루를 뿌려 놓으시면 바닥에 그 친구들이 아무리 몸이 안 보일지라도 발자국은 찍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허공위에 보일지라도 발자국이 찍히는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숨지고 있다가 발자국이 찍히는 곳에 칼을 휘두르면 능히 다 처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뭣도 모르고 들어섰다가 그 일당들, 그 용수보살의 그 전에 그 친구들, 꼬맹이 친구들이 전부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용수보살만큼은 그 당시도 워낙 머리가 총명했는지 그 와중에도 어떻게 왕의 바로 옆에 가서 서 있으면 그쵸? 거기에서는 역사가 칼을 휘두르진 않을 거다. 그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왕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수보살만 목숨을 부지했답니다. 근데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이제 큰 이제 뭐죠? 참여와 함께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뭐 그래서 해서 뭐 출가를 하고 큰 대보살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뭐 여러분의 뭐 이렇게 믿기 나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바가 뭔가 느낌이 오시죠. 용수보 그 옛날에도 까마득한 옛날에 1700년 전에도 어떤가요? 우리의 몸이 안 보이고 아까 우리 보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익명성, 내가 누군지만 모른다면 그런 짓을 마음껏 해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터넷 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그런 인터넷 댓글을 빙자한 아주 못된 폭행이나 그런 형태의 심리적 외상을 가하는 그렇게 또 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현실 세계나 온라인 세계나 인터넷 세계나 디지털 세계나 현실 세계가 이제 잘 차이가 없죠. 옛날에 우리 뭐 사이버 공간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요즘에 이제 학계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고요. 실제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어떤 경계가 있어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융합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 세계의 모든 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넷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메타버스가 됐든 디지털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인간 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동일한 걸 넘어서서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못하는 것을 오히려 그 디지털 세계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무슨 공간이다? 메타버스 공간이다. 메타버스는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아마 강의가 주제로 아마 다뤄질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고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는 게 핵심은 뭐다? 그렇게 디지털화가 되어가는 것. 우리 현실 세계의 모든 그 아톰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물리 세계의 정보들이 전부 다 데이터 정보로, 비트라고 하는 컴퓨터 정보로,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한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뉴스 보기가 두려운 게 정치도 정치지만 뭐죠? 신문만 펴거나 지금 뉴스를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메타버스, NFT, 디지털 휴먼 막 쏟아져 나오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헷갈린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이전에 없었던 한 번도 우리가 경험도 못 해봤던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디지털 대전환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명칭이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지점이다 이거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 딴 데서 저도 그런 말 자꾸 드리는데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지금도 역시도 그렇고 이 끝나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오늘 눈 떠서부터의 삶의 기억들, 기록들,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던 모든 근거들 그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서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커피를 몇 잔을 마셨고 누구랑 마셨고 어디서 마셨고 또 무슨 걸 점심으로 먹었고 이따 또 뭘뭘 예약돼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제 무슨 택시 불러서 카카오 택시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 또 친구들하고 카톡 주고받은 내용들 모든 그 기록들이 어디 있을까요? 전부 다 디지털 세계에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록은 디지털 세계에 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디지털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이 영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앞으로도 그럴 거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판단 기준 내일 뭐 하지? 당장 이따 저녁에 누구 만날 건데 어디서 만나지 했을 때의 맛집 검색조차도 이미 다 해보셨던 그 내용도 다 이미 구글이 됐든 카카오가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돼 또 여러분들이 예측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여러분의 이제 삶의 행동 그것마저도 뭐다? 다 디지털 데이터화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이러셨나요? 전혀 안 그렇죠. 10년이 뭡니까? 한 5, 6년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핸드폰이 대부분 한 97% 이상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숫자긴 한데 적어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이 됐죠. 사실은 그게 과거에는 우리가 심지어 인터넷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큰 데스크탑이나 이런 형태의 랩탑을 갖고 책상 위에 놓고서 공부하던 시대가 아니고 요즘 대부분 다 어떤가요? 어린이들 게임을 해도 다 자기 스마트폰 갖고 하잖아요. 우리 요즘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에도 10대 우리 청춘들 들어와 있거든요. 대여섯 명 돼요. 이 친구들 스마트폰 주면 그걸로 게임들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옆에서 잔소리도 막 하고 하는데 야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해. 야 할 거면은 좀 큰 모니터 같은 데서 하면 더 재밌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스님 몰라시는 말씀인데 요즘에는 이게 더 편해요 하면서 이 핸드폰으로 그 작은 핸드폰으로 하는데 게임들이 최적화돼 있대요. 옛날처럼 우리 막 큰 모니터에 큰 컴퓨터 막 갖다 놓고 그것도 옛날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아기 때부터 지금 10대들은 아예 꼬맹이 때부터 그 핸드폰을 어떻게 해왔죠? 아기 때부터 아빠 거, 엄마 거 뺏으면서 그걸 울면 주니까 그걸로 그냥 어릴 때부터 걸음마보다 겁을부터 빨리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그 어느 교수님이죠? 황영일 교수님인가요? 포노사피언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포노사피언스가 뭐다? 그 우리 뭐랍니까? 그 우리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으로 인류가 지금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5장 몇 부라 그러죠? 5장 6부라 그러죠. 이제 5장 7부가 된 거죠. 그 7부가 뭐죠? 스마트폰. 이게 뭐죠?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재밌긴 하지만 5장 7부란 얘기는 철학적으로도 뭐냐면 기계가 우리한테 체화가 된 거예요. 우리 몸의 6부가 아니라 7부가 될 정도로 스마트폰이 그죠? 완전 우리 몸에 신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스마트폰 다 금방 뺏어갖고 한 하루 동안 쓰지 몰라 그러면 거의 다 패닉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어디 기관 하나 잘못돼도 저도 엊그제 건강진단 받았는데 건강진단 받으라 그러면 괜히 가기도 싫고 안 하고 싶고 막 그럴 건데 핸드폰은 만약에 하지 못하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에서 밀란 내지는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즉각적으로 아마 정신적 데미지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삶이 마비되는 일상이 마비되는 혼란이 올 거예요. 또 실제는 그런가? 뭐 실제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 안 그런 사람조차도 심리적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짧은 지난 5, 6년 또는 7, 8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앞으로 다가올 또 5, 6년, 7, 8년은 지금까지의 변화는 시작도 아닐 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 우리는 지금 우리 기생세대들은 참 어려운 지금 여기 연배만 하더라도 아날로그 세대를 다 경험했던 세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지금 같이 경험하는 세상인데 그 디지털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어때요? 또 한 번 이제 트리플 3배를 점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스마트폰, 겨우겨우 디지털에 적응했더니 이제 무슨 뭐 메타버스니 뭐냐 하면서 한 발자국 이제 더 나가는 거죠. 와, 그래서 그 3번의 도약을 지금 다 같이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지금의 좀 기성세대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잘 버텨오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야, 그럼 그렇게 이런 얘기 다 듣고 막 이런 뭐 AI 부대좀 책 읽고 막 하다 보면 우리 앞으로 이거 진짜 무서워서 어떻게 살려는데 그쵸. 딱 선택은 어찌 보면 간단하게 2가지입니다.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사시면 돼요. 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뭐 핸드폰, 스마트폰 잘 모르면 어때? 뭐 그냥 사는 거지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마음 편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100세 시대인데 지금 내가 이 끈을 놓으면 어떻게 나머지 5, 60년이 그냥 또 갑갑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더 좀 무서운 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뭐 딴 주제긴 하지만 노화가 오지만 노쇠하지 않는 노화 있잖아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멀쩡해. 영양 상태도 좋고 계속 건강진단 받고 또 계속해서 의료기술이 너무나 케어가 좋아지기 때문에 안 늙어. 또 너무 늦게 늙어. 또 심지어 100살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돼. 문제는 모든 사회 안전망이나 자기가 어떤 경제적 기반이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100세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전에도 말했지만 100세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100세가 지금 어쨌든 오늘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말과 뜻과 행동으로 지는 신구의 삼업에 저질러지는 게 우리는 현실 세계 공간에서만 있고 온라인이나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면 익명성 때문에 그 악업의 에너지가 줄어들거나 경감되거나 괜찮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착각, 근거 없는 착각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용수보살 그 얘기처럼 앞으로의 우리 대부분의 삶의 흔적이 디지털 세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듯이 여러분의 앱에 들어있듯이 배달 앱에 들어있고 카카오 택시에 들어있고 카카오톡에 들어있듯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뜻, 행동의 모든 악업들, 선업도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의 데이터들은 어디에 축적되어 있다? 디지털 공간에 쌓여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으로는 저는 이제 이걸 디지털 까르마라고 표현을 해요. 디지털화된 형태로 여러분들의 업이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있고 축적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업의 에너지로 다음 미래까지도 심지어는 다음 생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변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디지털 까르마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카톡을 하든 저기 뭐죠? 집에서 인터넷 웹서핑을 하든 유튜브를 시간 죽일 겸 보든 간에 이 디지털 까르마를 항상 화두처럼 떠올리시고 검색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알지만 시간을 방일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유튜브 보다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났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시간을 낭비한 죄 엄청 크죠. 근데 어쨌든 항상 디지털 까르마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계속 데이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022년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록이 디지털 데이터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 도대체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2020년도 이코노미스트 자료인데요. 지난 5년간 10배씩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세계의 정보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10배, 그리고 2015년부터 20년 사이에 재작년까지의 10배,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약자들은 이것을 데이터 빅뱅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지구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듯이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는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 정보량이 거의 빅뱅에 버금갈 정도로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고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폭발. 그럼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 구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메타 이런 데 지금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합치니까 이 데이터량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더라. 이게 지금의 우리 이 한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5년은 10배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마 20, 30배가 될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의 대부분의 변화 양상은 과거처럼 완만한 형태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고요. 완전히 수직 상승,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보이는 수치들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한 20, 30명 정도 들어와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점심에 뭐 드셨어요? 저녁에 뭐 먹어요? 아니면은 뭐 짬뽕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짜장면이 좋으세요? 여기서 한 3분의 2가 짜장면을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이 마포구 일대에 우리 성인 남녀들은 뭐 짬뽕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설픈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인 거죠. 너무 적어서.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20, 30명이나 그 정도만 되는 게 아니고 200만, 2천만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 막 2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짬뽕을 좋아하거나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진짜로 이게 계측 가능한 형태로 온라인 디지털상에 정리가 된다면 그땐 좀 얘기가 다르죠. 그땐 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톡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것, 쿠팡에서 구매하는 것, 또 뭐죠? 뭐 11번가 뭐 이런 유명한 데서 구매하는 모든 구매 이력들, 또 사람들이 하는 선호도, 또 이 시점에 이 봄 산철, 또 심지어 코로나 직후에 포스트 코로나 직전에 나오는 이 현상에 소비되고 있는 물품들,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떨까요? 전부 다 데이터로 되는 거죠. 전부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업들은 다음에 판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내년에 또 다른 또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 경제 활동을 이어갈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만들어 팔면 되고 아이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에 기반하고 있다? 빅데이터라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구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저장이 되고 또 분석이 되고 처리가 되고 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예측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구글 같은 전 세계적인 형태의 포털 사이트, 소위 말해서 검색 엔진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이 기업,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방대한 형태의 그룹을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고 아까 보였던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A부터 Z까지 회사를 전부 다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듯이 구글도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A부터 Z까지 전 세계 최고 인류의 그 분야마다 그룹을 만들겠다는 뜻인 거죠. 구는 G니까 G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그때 지난번에 우리 인간 생명공학 말씀드리면서 설명 잠깐 드렸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빌 마리스가 설립한 그 뭐죠? 구글 벤처스. 우리 그 두더지 G죠. 생각나죠? 벌거숭이 두더지 G 연구해갖고 인간을 200살, 300살까지 살게 하겠다. 그 연구하는 팀이 구글 벤처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런 이제 구글 자회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떨까요?
그런 친구들 연구 한참 하는데 인간 200년, 300년 살게끔 하는 연구하고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죽지 않게 하는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보고 야 6개월 동안 연구 성과 갖고 와봐. 1년 동안 갖고 와봐. 못했다 그러면 자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요. 근데 또 다른 게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단기에 빨리빨리 어떤 형태의 판매 실적을 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 다른 거죠. 똑같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떤 분야, 저런 분야, 이런저런 분야에 따라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그 그 기간 자체가 달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벤처 형태의 인류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 기업들은 그 특화된 형태로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글 벤처스 같은 생명공학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룹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를 단순히 옛날 우리 20년대 10년 전에 얘기했던처럼 검색회사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과연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인류의 큰 재앙으로 닥쳤을 때 2년 전에 저 여러분 잘 아시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가 먼저 알았을까요? 구글이 먼저 알았을까요? 당연히 구글이 먼저 알았죠. 또 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책이나 다양한 형태의 그것도 다 구글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왔다는 게 학계의 다수입니다. 그것처럼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뭐 유달리 세계보건기구보다 휴머니즘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거죠.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 데이터의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예측 가능한 현상으로 다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땠나요?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이 다음에 이거 뭐죠? 우리 NFT 할 때도 잠깐 블록체인 뭐죠? 비트코인 할 때 잠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이 딱 처음 개발된 게 얼마 안 되죠.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그때 우리 뭐 천리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우누리 뭐 이런 정도 썼던 기억나죠? 우리 저기 전화 인터넷 하다가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막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혼났던 적이 많은데 전화가 안 됐던 때도 있었어요. 인터넷 한다고 지금 그런 애들 앞에 그 말하면 무슨 선사시대 아니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국방성 그러니까 펜타곤에서 다양한 군사적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고 미 국방성이라는 그 엄청나게 유기적이고 큰 건물 안에서 각 부서끼리의 보안을 갖춘 형태의 연결망을 갖추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운용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보안을 갖추고 하는 그런 인터넷 소통망이었는데 내부 소통망이었는데 꽤 쓸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안 썼어요. 왜요? 그걸 왜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안 썼어요. 사람들이 그걸 왜 뭐 통신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왜 통신을 해? 편지도 있고 전화도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막 복잡하게 컴퓨터에 있어야 된다며 하면서 안 썼어요. 심지어 컴퓨터에 있어도 안 썼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인지. 컴퓨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으니까 인터넷 하는 용도가 아니었으니까 뭐 계산하는 용도였지. 근데 그게 혁신적인 뭐가 일어난 게 인터넷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요즘 말은 여러분들 카톡 같은 것도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카톡 이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 사면. 그잖아요. 배달 앱도 깔아야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뭐 KTX 타려고 그렇고.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일 보내기 기능이에요. 메일 보내기 기능. 그때 인터넷 처음 만들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마치 핸드폰을 사면 카톡을 할 수 있어. 배달 앱을 이용할 수 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그냥 웹페이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매일 친구한테 메일도 보낼 수 있다니까요. 이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직접 이거 다 편지도 안 보내고 무슨 일일이 뭐 편지 봉투 같은 거 안 보내고 우체국에 안 가도 자동으로 이게 간다고? 와, 이건 너무 신기해. 근데 그게 뭐다? 무료래요, 무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도 나도 인터넷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막 우리 스님들은 그런 지가 많았어요. 선방만 다니고 그래서 저기 뭐 우리 뭐 할 때 있잖아요. 뭘 보낼 때든가 살 때든가 서류 작성할 때 선생님 메일이 뭔데 진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일 아는데 없어. 이런 선생님 되게 많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진짜 없었어요. 또 그걸 또 왜 해야 돼? 이렇게까지 했고요. 최근 한 10년까지도 그랬다니까요. 노스님들 중에 대부분 다 없었고요, 당연히.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다 있어요. 쓰든 안 쓰든 간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복귀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메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너무나 참신하고 너무 쿨한 그 현상에 확 매혹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어디 가입했습니까? 그 당시 기억납니까? 막 라이코스 뭐 웃으시는 분들 다 연배가 되신 분들이야. 뭐 이런 데 있잖아. 막 가입 막 천리안 막 나우누 뭐 이런 데 막 가입하면서 PC 통신 막 이런 거 활용하고. 근데 그때 메일을 활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가입만 하면 쓸 수 있대. 가입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사돈의 8총까지 다 우리 다 알려줘. 거기서 요구하는 거 뭐 읽어보지도 않고 다 하면 다 적어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메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뭐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10년 전에. 그래서 메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짝짝하고 막 문서도 막 보내고. 근데 요즘 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코를 깨기 시작한 거다. 이제 그게 패턴화가 되면서 뭐 다른 데도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가입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나 내 이름을 쉽게 얘기해서 맞바꾸는 거죠. 또 좀 거칠게 얘기하면 파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판다는 생각을 전혀 우리 안 하죠. 우리 구글 같은 데 딱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와, 너무 좋은, 너무 편리한 메일 보낼 수 있어. 심지어 일정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도 주고요. 메모를 해놓으면 뭐 내 스마트폰이나 여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연동되는 일정 관리나 메모 기능, 뭐 무수한 것들이 한아름 줘요, 그냥. 근데 그게 다 공짜래요. 이름만 가입만 하면 너무 해피한 제안 아닌가요? 그 서슴없이 막 내 거 다 줘, 그냥. 그러면 근데 그 친구들이 공짜로 그러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데이터가 곧 돈이고 데이터가 곧 권력이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너무나 일찍이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죠.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 지금 뭐 카톡, 여러분 잘 아는 뭐 쿠팡, 네이버 뭐 20년 전, 30년 전 있었나요? 2014년만 해도 네이버 힘들었어요, 다. 그때도 주식들 사실 그러셨어. 어쨌든. 그래서 어떻다? 이 친구들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패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여행지, 습관 다 파악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빅데이터나 구글의 빅데이터나 네이버의 빅데이터, 쿠팡 뭐 이런데,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데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누가 더 잘 알까요? 어머니가 잘 알까요? 애인이 잘 알까요? 데이터. 쿠팡이 더 잘 알죠. 배민이 더 잘 알고. 여행 선호하는 것도 여러분 어디 갔다 왔는지도 누가 더 잘 안다? 상징적으로 구글. 그런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가 훨씬 잘한다는 거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구글은 내 취향을 알고 있다라고 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소설을 읽고 있는지, 어떤 영화를 보는지,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뭐죠? 여러분들 뭐 요즘 너무나 유명한 넷플릭스라는 그 OTT라 그러죠. 그 스트리밍 업체죠. 과거에 우리 어땠나요?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는 시절 있었잖아요. 무슨 막 그런 막 무슨 어둠의 경로로 봤네 뭐 했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옛날에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막 오랜 시간 걸리면서 다운받아서 보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다? 기술이 데이터량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받쳐줄 만한 형태의 컴퓨터
컴퓨터 능력, 그 컴퓨팅 연상 능력이죠. 과거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컴퓨터 수준을 갖게 됐죠.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63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보냈을 때 나사에서 쓰는 거에 수십 배, 수백 배 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 가장 구형 핸드폰들 갖고 계신 분 한번 뭐 하여튼 여러 스마트폰 그 성능 있잖아요. 나사에서조차도 꿈도 못 꿨었던 핸드폰 성능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갖고 뭐 하고 있죠? 카톡 보내는데 쓰잖아요. 달나라에 우주선도 보낼 수 있는 성능이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지금 급변했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 우주선을 달나라 아니 화성에도 보낼 정도 레벨에 되고 있는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각자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각자 손에. 73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애플, 맥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낸 지금 그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애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애플이라는 컴퓨터, 최초의 가정용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자기의 꿈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 일상 가정에 이 데스크탑 있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생긴 것들 이거를 일상 가정에 전부 다 책상 위에 하나씩 이 컴퓨터를 놓게 만들겠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세요? 70년대. 아 근데 왜? 왜 컴퓨터를 집에 한 대씩 다 올려놔야 되는데? 아니 설사 올려놓다 치자. 그걸로 내가 뭘 할 건데. 진짜 그 얘기했다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아니 네가 만들 수 있는 건 알겠고 네가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걸 왜 하냐고. 우리가 그걸 뭘 하는지도 알겠고 귀하니까 야 정말 그런 날이 올까? 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이런 얘기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중요하지도 않아.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갖다 놔둔다 한들. 그게 뭘 할 건데 그걸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꼬맹이들,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이르기까지 컴퓨터 없이 공부한다는 거 상상합니까? 애기들 태어나면서 무슨 뭐 뽀로로 보고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 다 컴퓨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컴퓨팅 연상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두 번째가 이따 후반부에 다루게 될 인터넷 데이터가 많고 컴퓨터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빨리 쏘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동차가 아무리 수억 원짜리 좋은 차면 뭐하고 얼마나 멋지면 뭐합니까? 빨리 달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쌩하니 달려줘야지 그 자동차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아무리 많고 컴퓨팅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보내줄 수 있는 전송 속도의 기술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따 말씀드릴 5G 기술인 겁니다. 그게 맞춰지니까 그 3박자가 맞춰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터가 폭발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IT 관련된 컴퓨터 그 전송 속도가 뭐 세계 1, 2위를 좀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국 나가보면 알죠? 여행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인터넷 지금 여러분들 거의 눈 깜짝할 새도 안 되는 순간 대체 도심에서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게 당연하게끔 우리가 지금 몸에 배어 있죠. 근데 그러다가 뭐 인도나 뭐 그런 데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딱 하면 이제 거의 막 숨 넘어갈걸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이상해질 겁니다. 정신 막 성격 나빠지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뭐죠? 전송 속도의 기술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데이터가 전부인 세상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뭐죠? 아시는 분? 스타벅스. 여기도 매장 오다 보니까 벌써 2개 있던데요. 걸어오다 보니까 이 옆에만. 도심이가 다르긴 다르네요. 이 스타벅스가 뭐 하는 데인가요? 뭐 팔아요? 커피? 커피로 유명하죠. 음료도 좀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10년 전에 얘네들 망한다고 이제 했었거든요. 심각한 경영 악화가 돼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오히려 반대로 더 잘 나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갑자기 잘 나가게 됐을까요? 커피 맛이 좋아서요? 네? 아니면 목이 좋은데 장사를 해서?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 친구들은
그 여기 본사가 어디에 있나요? 미국 시애틀. 시애틀에 있어요. 시애틀 가보셨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애틀이라는 데 있었는데 왜 이 본사를 얘기하냐면 옆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회사가,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알잖아요. 요즘 시가총액 1위 작년 말에. 우리 때만 해도 잘 나가다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했더니 갑자기 다시 또 막 잘 나가기 시작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갑자기 정리해고를 많이 했는데 젊은 친구들을, IT 기술자들이 나왔는데, 그땐 또 스타벅스는 완전히 이제 바닥을 기던 시절이었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가고 있었고, 근데 이 친구들이 대거 어디로 갈까요? 스타벅스로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늘 같은 날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나와서 스타벅스 가서 모여 앉아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또 떠들다가 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매일 일상이 그렇게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 필요 없대. 근데 얘들은 엄청나게 똑똑한 애고 엄청나게 이제 IT를 잘하는 애들인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스타벅스 갔어요. 왜? 얘들은 뭐 가까우니까 일단 바로 옆에가 이제 스타벅스 본사가 있으니까. 얘들이 맨날 밥 먹고 가서 본 거예요.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데 이렇게 커피가 맛있긴 한데, 이거를 좀 얘들이 서비스를 좀 IT 개념, 그러니까 디지털 개념을 좀 도입하면, 이거 좀 장사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직원들이 대거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가보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경영난에 엄청나게 형편없이 힘들어질 때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스타벅스를 뭘로 만들자? 디지털 회사로 만들자 이거예요. 상상이 가나요? 먹는 컴퓨터가 어떻게 디지털 회사가 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저도 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어디 막 딴 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싸돌아 다녔었거든요. 근데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에스프레소를 한번 먹게 돼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아침마다 그 맛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딘가요? 뭐 이태리는 빼고요. 이태리는 스타벅스가 없더만요, 진짜로. 거기는 워낙 그 맛이 좋아서. 근데 어쨌든 딴 데 가면 이런 말들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맛은 똑같대요.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이 전 세계적으로 커피 맛이 똑같다. 그 좋은 퀄리티의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 맛을 보여주는 스타벅스의 퀄리티가 똑같다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거짓말, 그게 가능해. 나라마다 뭐 풍토가 다르고 다 그게 다른데 그게 무슨 좀 괜히 너무 오바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는 이 공부들 하고 리서치하다 보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 보니까 스타벅스는 더 이상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닌 게, 이 친구들이 스타벅스 매장에, 제가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스타벅스 매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저기 뭐 있죠? 그 커피 머신이다 있잖아요. 거기에는 자동으로 그 비밀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전자 칩들이 다 내장이 돼 있대요. 우리 전자기기가 다 칩들이 내장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본사에서 그 레시피 있잖아요. 이 나라는 더운 나라고, 이 나라는 추운 나라고, 이 나라는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그 특정 레시피를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면서 그 일정 맛을 조율하고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는 그걸 바리스타들이 애초에 그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한다? 매장 점장이 해준다? 아니에요. 스타벅스 본사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 모아진 전 세계에 흩어진 매장들의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그 클라우드에서 다 수집을 해갖고 그때그때마다 각 매장에 쏘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품질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걸 함부로 그 매장 직원들이 누가 건들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걸 조작했다면 또 바로 그게 또 데이터로 바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했겠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넘어간 애들이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맛이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다른 것도 지금 다 전환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스타벅스가 5년 전인가 17년 전인가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 매장을 갖고 있는데 맛을 유지하겠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커피가 이제 나왔다. 새로운 이제 품종의 새로운 형태의 배합을 갖춘 커피가 나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프리카나 저기 대만이나 아니면 저쪽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맛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본사에서 그 디지털 정보를 다 일일이 해갖고, 여러분들 옛날 USB 있죠? USB 있잖아요. 여기 꽂는 거, 여기 꽂는 거. 거기다가 일일이 다 적어갖고 다 따로따로 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 그 다음날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예요. 국제우편으로. 그럼 그걸 최고 보안 등급을 갖고 있는 우편물로 해서 그 우리나라 서울 스타벅스에 한국 스타벅스에 됐던 걸 또 받아서 비밀리에 유송해서 가서 또 그렇게 레시피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스타벅스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방식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그 당시엔 또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스타벅스의 맛을 균일화하고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뿌듯해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얼마나 원시적인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진작에 스타벅스에서는 그걸 바꿔놨다는 거죠. 전체 해설 위해서 클라우드로 그거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맛을 다 조절하고 그걸 전부 다 원두에서부터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다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이겠어요? 소비자들의 취향이라든지 그 쿠폰 같은 거 발행하고 여러분들 지금 무슨 카카오페이나 무슨 머니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뉴스에서도 그거 나왔는데 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는 현금화된 그 쿠폰으로 돼 있는 현금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보여주기만 하면 커피를 바로 살 수 있는. 그게 조 단위까지는 아닌데 몇천억 단위가 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은행을 넘어서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이렇게 문제가 돼갖고 지금 한국에서 그걸 되게 이제 문제들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옛날에 몇 년 이상까지 못 쓰면 업계 이제 이런 거 없어야죠. 당연히. 자기 현금인데 현금을 그 사람들은 바꿔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도 잘 나가더라. 디지털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미리 읽고 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 그 사람들이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스타벅스는 오히려 더 잘 나가더라 이거죠. 대표적인 예로 피자 좋아하세요? 도미노 피자. 피자 가게하고 디지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프로모션을 했어요. 피자 사진 6장을 올리면 피자 한 판을 준다. 이거 최근이에요. 몇 년 안 됐는데 도미노 피자도 똑같아요. 요즘 식품 회사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바닥을 기면서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기다가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을 정도로 문을 닫아야 될 정도가 됐을 때 도미노에서 2010년도에 패트릭 도일이라는 CEO가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더 이상 피자는 우리는 피자만 만들지 않는다. 그럼 다른 것도 만드냐? 아니다. 디지털 피자 개념으로 우리는 디지털 회사다 이거야. 도미노 피자는 더 이상 피자 회사가 아니고 디지털 데이터 회사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런 회사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 도미노 피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노력을 많이 했고 디지털이 바뀌는 그 전환 시대를 잘 읽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프로모션인데 자, 전 세계에다가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것 어떠한 형태 피자도 좋습니다. 직접 자기가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도미노 피자도 상관이 없고 다른 브랜드 피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른 피자의 각각의 다른 피자 사진 6장을 찍어서 그 도미노 피자의 앱에 올리면 피자 한 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참가한 줄 아세요? 그 프로모션 한 일주일 동안 기간에 2천만 명이 참가했대. 2천만 명. 2천만 명이 그 기간 동안 도미노 피자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자기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깐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찍어댄 거예요.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피자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애기들이 만든 그 장난감 피자 이거 안 돼요. 그 뭐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장난감 이런 건 안 되고 귀신같이 안 돼요. 그 사물 인식 그게 어떤 피자도 상관없고 다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이 피자 한 판을 준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모션에 참가를 했고 도미노에서 왜 그 사진을 올리라 그랬을까요? 데이터를 모으려는 심산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피자 한 판 준다니까 6장씩이나 그거 수고도 아니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먹을 때마다 찍고 하니까 됐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미노 피자는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어떤 피자를 좋아하는지 무슨 뭐 토핑을 넣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있을 때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모든 세계적 정보들이 전부 다 가만히 앉아서 데이터가 다 들어온 거예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판매 예측을 하게 되고요. 소비자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요. 또 언제 어떻게 어디서 피자를 많이 소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언제 한다? 미국인들이 딱 보니까 미국에서는 피자를 가장 많이 먹는데 가장 피자가 전 1년 중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때가 언제더라? 미국에서 이제 슈퍼볼을 해서 미식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미식축구 하는 날, 그날 피자 소비량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도미노 피자는 어떻게 했다? 그 슈퍼볼에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그 슈퍼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해서요. 30초 광고 하나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60억 원이 넘어요. 60억 원. 광고료가. 30초 잠깐 나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슈퍼볼에서 광고할 수 있는 회사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나이키나 막 이런 데들, 뭐 어마어마한 애들, 막 애플 막 이런 데밖에 광고에 못 참여해요. 그마저도 돈이 있어도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도미노 피자는 아예 그 기간 동안에 TV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받는 프로모션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 다 해봐야 20억이 안 된대요. 이걸 다 해봐야. 근데 오히려 더 빅히트 친 거죠. 애써서 그런 TV 광고 슈퍼볼 같은데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60억 쓰느니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대대적인 형태의 디지털 스마트폰 갖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오히려 더한 수익을 얻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다?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제가 주식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전 주식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참 오해하지 마세요. 2010년도 한번 보세요. 2010년도부터 요 지점부터 지금 여기 2020년까지 31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미노 피자가 주가가 31배 폭등했답니다. 31배. 정확히는. 이게 뭐죠? 갑자기 피자가 맛있어졌을까요? 물론 맛있어졌대요, 진짜로. 그렇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니까 계속 개선하고 계속 더 맛있는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다양한 노력들이 가능했죠. 심지어 막 드론으로 피자 막 배달해주고 어떻게 하면 식지 않는 피자를 먹을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엄청난 연구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 구조 여러분들 그 요즘 무슨 배달 앱에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도착 시간까지 뭐 이거 전부 다 저기 도미노 피자 이런 데서 미리 했던 거예요. 예전에 다. 우리나라에서 뭐 새삼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도미노 피자에서 이걸 했다니까요.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 그때 방식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식지 않는 피자를 먹을 수 있을까? 여기서 계속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는 피자 만드는 회사니까 피자만 맛있게 만들면 돼. 나머지는 우리 배달 아저씨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망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커피 파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자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완전히 데이터 시대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는 단순히 피자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피자도 만들 뿐더러 그 피자가 맛있게 먹기 위한 모든 제반 인프라에 대해서 전부 다 관여하는 거예요. 배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모든 서비스 에리까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피자를 식지 않고 제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들겠는가. 그거를 고민하는 게 도미노 피자라는 회사지 피자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배달할까? 드론으로 배달할까? 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식지 않을까? 막 드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열선 깔고 막 이런 것들. 완전 혁신적인 아이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지금 그냥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31배로 지금 주식이 뛰었다는, 주가가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 10년 사이에. 이게 무슨 뭐 옛날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대공황 시대나 뭐 그 직후도 아니고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이렇게 된 회사들 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회사. 이게 지금 변혁의 시대라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일상 평시를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평시 이런 세상이 없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뭔가가 세상이 요동치고 이게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의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이더라.
그래서 참 디지털 데이터 얘기를 지금 쭉 하는데 좀 이게 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그 비욘드 릴리전이라고 이제 종교를 넘어서라는 그 책이 한 십몇 년 전에 잠깐 부처님 그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이렇게 법문집을 엮었던 내용들 중에 옛날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뭐 이제 워낙 이제 연로하셔갖고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때도 이제 무슨 간단한 수술을 받는다고 병원에 입원하셨었고 그 소식을 알고 있어서 이제 불자들이 그 쾌유를 빈다고 하면서 그 병원 바깥에 그게 아마 인도였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가서 수술 받은 게 아니고 했는데 이제 막 와서 밤새 이제 철야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이제 회복돼서 나오셔서 처음 인터뷰 하시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어떻게 저기 뭐야 수술은 잘 끝났고 건강은 좀 괜찮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쨌든 자기는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지금 밖에서 존자님의 쾌유를 빌기 위해서 많은 불자들이 나와서 밤새 지금 철학 기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님이 좀 되게 좀 천진스럽잖아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하신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사실 자기는 그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첨단 시설 그리고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안전하게 이 병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지 사실 우리 불자님들 한테서 무슨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농담조로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물론 이제 뭐 기도에 힘이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안쓰러우셔서 그렇겠죠. 왜 밤새 와서 하느냐 철학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고 한데 그게 되게 좀 상징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농담이셨겠지만서도 어떤 그런 우리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인 감성들 이거하고 이제 아주 부딪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냐하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미래 예측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죠? 또 과연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를 믿고 의지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적지 않은 그런 의문들이나 문제 의식들을 좀 던져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우리 뭐 법장 비구가 세자재 왕불의 어떤 수기를 받고 너는 장래 무슨 부처가 되리라 뭐 이런 걸 수기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런 것도 보면 과거로 치면 뭐죠 이게? 일종의 미래 예측이죠. 우리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를 갖고 하는 그런 형태의 미래 예측 프로그램이나 다름없는 건데 무슨 불교에서도 예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예측은 해주십니다. 대승경전에서 특히 부처님께서 너는 장차 뭐가 되리라, 너는 장차 부처가 언제 되리라 뭐 이런 얘기는 해주시죠. 하지만 빅데이터 뭐 부처님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다 나름 이제 그 삼사를 다 꿰뚫어 보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 성능이 뛰어나고 그 효과가 있다 보니까 또 당장 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맹신하거나 아주 강한 신뢰를 주는 하나의 문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유발 하랄이라는 이제 요번에 그 호모 사피엔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그 이후에서 이제 호모 데우스도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죠.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데이터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데이터를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하나의 종교적 신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조금 이제 시니컬하게 이렇게 데이터교, 뭐 불교, 기독교 하듯이 데이터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교라는 이 책 후반부에 있어요. 나중에 혹시나 뭐 관심 있으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우주는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졌고 인간도 어떻다? 하나의 데이터의 총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유전자 과학기술 편 공부하면서 어떻든가요? 우리가 인간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DNA를 다 분석해내고 있고 또 지금 어떻습니까?
알파폴드를 통해서 인간의 단백질 접힌 구조까지도 지금 다 파악하는 세상이 됐죠.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뭔가요? 지금 크레이크 밴더라는 전 세계 분자생물학 교수 중에 그 유명한 분은 중요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반대로 합성 생물학이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든지 유기체, 생명체를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면 역으로 그 정보들을 갖고 인공 생명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로 되는 거죠. 이분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지금은 이제 마치 앞서가는 일종의 가설에 불과한 거고 상상력에 불과하겠지만, 이 다음에 화성에 누군가가 갔을 때도 우리 우주 공간으로 우리가 뭐 어떤 식물이 필요하다, 그죠? 우리가 귤나무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화성에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씨앗을 가져가서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떻게 바로 그 분자를, 유전자 정보를 바로 우주로 송출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합성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토끼가 필요하다, 애완용 뭐가 필요하다, 거기서 이제 고양이를 그냥 거기서 합성해서 만들어 버린다는 상상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이크 밴드나 이런 분들은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상상력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그래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안목과 수준에서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째,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유기체를 생화학적 알고리즘으로 그런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다 이거예요. 인간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우리 유기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굉장한 영적인 신비적인 어떤 그런 존재 플러스 어떤 그런 생화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전자적인 숫자와 패턴으로 분석될 수는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정반대의 의견인 거죠. 아니다. 인간도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하나의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우리가 마치 뭐 DNA로 다 분석 가능한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또 유기체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수학적 법칙이 적용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생물도 하나의 DNA라는, 우리 그때 염기서열 막 가타카 이렇게 추르륵 보여줬죠. 막 GATC 막 이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염기서열, 그런 거에 배열에 불과하다면 컴퓨터가 0, 1, 0, 1 이렇게 이루어진 거하고 GATC라고 분류되는 거, 생물하고 기계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죠. 결국 둘 다 알고리즘으로 구성되긴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런 관점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은 결론은 그래요. 모든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은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데이터고 인간도 데이터고. 그래서 뭐예요? 한 존재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는 뭐다? 얼마나 이 데이터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쉽게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열심히 하고 카카오톡 여기저기 가입돼 있는 사람이 데이터 교보도들이 봤을 땐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스님들이나 누구들처럼 은둔에 살고 인터넷 가입 안 하고 막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데이터 교도들이 봤을 때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인 거죠. 되게 웃기죠. 정반대인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나든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SNS를 해야지 비로소 이 데이터 교도들은 니들이 데이터의 존재이기 때문에 데이터 세상을 살아갈 자격을 획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무슨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계정 없으면 너희들은 이제 데이터 사회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런 견해까지 소개될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IoT라는 것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계와 기계, 이 포인터와 이 영상기가 연결이 되니까 작동이 된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식물, 내 애완견까지도 어떻게 되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AI 스피커가 내 고양이와 내 강아지의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걔의 상태를 나한테 변환해서 알려줘. 내 회사에서 걔가 아픈 것 같다, 아니 뭘 잘못 본 거, 잘못 먹은 거, 뭘 잘못 주워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그렇게 변환해줘. 그러니까 사물뿐만이 아니라 생물도 하나의 정보의 데이터의 유기체로 판단하고, 이 친구들이 내는 신호나 이것도 뭐다? 하나의 우리 일상 가전제품 개념으로
다 서로 연결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만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개념으로 요즘에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메일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입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메일을 쓸 때 인터넷 서슴없이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우리의 전화번호를 주고 있듯이 인터넷 플랫폼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뭘 하는 나라들이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바다에나 냇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 통발을 넣어두면 미끼를 넣고 놔두면 어떻게 다음날 가면 저 통발 안으로 이런저런 고기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죠. 일일이 낚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던져두면 와서 알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 구글이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깔아놔두면 어떻게 한다? 알아서 들어오더라 이거 알아서 막 너도 나도 막 수십만 수백만 일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통발이고 그걸 뭐다? 플랫폼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도대체 플랫폼이 뭐야 하면 저 통발을 연상하시라고 일부러 사진까지 보여드린다. 오케이. 그 다음은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하죠? 저 통발을 페이스북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2억 명, 몇억 명이죠? 지금 10억 명까지 가까이 전 세계 이 사람 이제 페이스북 가입자가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이건 이제 가입자 수예요. 이분들이 하는 건 뭐다? 너무나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메타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 친구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대화들을 빅데이터의 슈퍼컴퓨터가 전부 다 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대화 패턴에서 이 친구 우울증인데 이걸 바로 알아내요. 그걸 알람을 이렇게 준다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의 대화 패턴, 문자 텍스팅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슈퍼컴퓨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조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또 어떻게 다 프로토콜,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페이스북 안에. 놀랍게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대화만 듣는 거 봐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군제 들어보셨죠? 광군제. 중국에서 11월 11일 날 개투적 얘기할 필요 없고 이 친구들이 11월 11일 날 하루 매출액이 몇 조 단위로 넘어가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마인 이걸로 유명해졌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어느 특정한 날 할인을 해주겠다. 사라. 딱 오늘 하루뿐 확 몰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하루에 전부 다 배송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판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중국에서? 그 멀리 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몇 조 원씩을 어떻게 팔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 뭐다? 이 친구들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 광군제 때 이 사람들이 사거나 했던 그 지역별로의 그 수많은 인구들의 소비 패턴, 성향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미 우리 서울특별시면 서울시, 베이징은 베이징에 광군제 날 이 사람들이 베이징 시민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저쪽 광동성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특정 제품들을 미리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미리 다. 근데 어떻게 한다? 빅데이터는 분명히 산다니까 갖다 놔요. 그만큼 재고를. 그래서 클릭하는 순간 바로 배송하는 거예요. 클릭하는 순간. 그럼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게 감동이지 않을까요? 아니 수억 명이 지금 사고 있는데 그중에 내가 지금 했는데 바로 다음날 배송이 돼. 이건 놀랍잖아요. 그런데 저쪽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는 놀랄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니들 다 알고 있거든. 뭘 알고 있어? 너 살 줄 알았다니까. 너 살 확률이 거의 80%, 아니 심지어 100%라니까요.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미 재고를 쌓아놨다가 클릭하면 바로 거기 옆 동네에서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 데이터에서 나온다. 데이터에서.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수기도 있고 예측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이 발심이라든지 우리 모든 게 데이터로 다 됐다 그러면 그런 얘기 가능. 지난번 가타카에서 우리 얘기 많이 했죠.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과외 기술 같은 게 발달되면 우리 어머니의 정상적인 산도를 거치지 않고 마치 시험관 아기처럼 밖에서 아기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제 됐다. 또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다. 단지 못하거나 안 할 뿐이지. 근데 어쨌든 그게 풀리거나 허용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DNA 유전자 검사를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처럼. 실제 지금도 알아요. DNA로. 네가 한 32살 때쯤 되면 너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 아니면은 너는 분명히 엄마의 그 유전력을 받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뭐 때문에 그걸 걸릴 확률이 높고 심장이 나쁠 확률이 아주 높아. 그걸 몇 퍼센트, 몇 살 때 어떤 병이 발현될 것까지 다 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예측한다고 했을 때, 좀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듯이, 우리가 이 다음 내가 뭘 할 건지도 다 지금 데이터로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나? 우리가 수행을 하겠다. 또는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출가를 하겠다. 이런 것도 다 빅데이터에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 죽고 나서 몇 생 지나보고 나면 그런 얘기 해줄 건가? 나 어디 가면 너 출가할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 옛날 스님들은 그걸 쓰는 스님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 도반 스님 중에는 그런 스님 진짜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 좀 어쨌든 그런 인간의 발심,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진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마음, 뭐 아까 용수보살처럼 그렇게 막 살다가도 어느 날 크게 회심을 하고 참회를 하고 정말로 진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런 발심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데이터 교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체와 생각들이 결국 하나의 알고리즘에 불과하다,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력, 어떤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또 종교적 감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 이런 의문들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실은 5G까지 한번 강의를 해볼 예정이었는데 아마 다른 때 시간을 좀 더 압축을 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G 기술은 오늘 쭉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전송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음에 다른 수업에 좀 녹여서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데이터라는 얘기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한복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으로 좀 채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5G는 그냥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내용을 설명하니까 우리 다음 메타버스 시간 또는 그 이후에 인공지능의 업과 윤회 시간에 5G는 어떻게든 반드시 다룰 테니까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데이터를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고서 일상생활 살아가고 있고 그냥 무심코 그냥 그 한복판을 지나고 이건 남들 하니까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내가 또는 우리가 이 대변환, 디지털 대변환의 시대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서 있고, 또 그리고 내 일상과 그리고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자녀분들까지도 이런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지금 관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갈지, 하물며 일개 커피 회사, 피자 가게에 불과한 저런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어떻게든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존의 어떤 문제로서 받아들이는 걸 잘 보여드렸듯이, 아마 각 개인도 그래도 우리도 뭐 가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비즈니스에서 각자의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